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입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남 수차의 천하람입니다. 야,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은 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낮잠도 많이 자고 그렇습니다. 푹 자고 합니까? 그럼요. 순천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당 일도 하고 또 방송 일도 해야 되고. 기차에서 자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예. 자, 먼저 또 국민의힘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 비대위원장이 역사 공부 제발 좀 하세요라면서 만해 한영훈 선생 수필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왜 주제가 또 일로 가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주십시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정치인의 얘기 중에 공부하세요가 나오면은 이거는 사실은 메시지가 실패한 겁니다. 공부하세요는 안 되는 겁니까? 공부하세요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뭐 언론이 내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안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메시지 자체로 알아들어야지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상황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그럼요. 거네요. 그리고 이게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거는 항상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좋게 해석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일본과의 역사 문제거든요. 근데 왜 만해 한영훈 선생 수필까지 인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 수필에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네.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 어떤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때 어려움들, 좀 아쉬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의도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조선 말기에 사실 굉장히 뭐 내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제대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나라를 뺏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어떤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뒤에 덧붙인 게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때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은. 전체적 맥락은 그렇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 딱 오해 살만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뭐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였나요? 근데 그게 부분이죠. 사실은 팩트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임진왜란도 있고 왜냐하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좀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은 일제가 우리 국권을 찬탈한 이후에도 보면은 저희 뭐 항일 운동도 있었고 독립군도 있었고 많았었죠. 저희 임시정부에 이제 여러 가지 독립투쟁도 있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저희가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일본의 그 침략을 더 강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때 당시 우리 국내 상황이 어수선했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 뭐 침략 당할만 하니까 됐다는 거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해자 논리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민주당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조부 얘기까지 나옵니다. 친일 행각 벌렸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사실 이제 어쩌 보면 안 나와도 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걸 가지고 극단적 친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강한 워딩을 썼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재명 대표 발언이.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희가 좀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 좀 불필요한 역사 논쟁 같이 흘러가면서 저희가 공격할 기회를 놓치는 거는 물론이고 좀 저희 골대에 오히려 이제 골이 들어가는 자책골 같은 자책골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 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 뭐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1991년 비핵화 선언까지 다 파기해야 한다. 이 SNS 글을 썼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지금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뭐 경선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니 지금 북한이 이미 뭐 핵을 고도화했고 또 7차 핵 실험을 이제 뭐 곧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과거에 합의에 어떤 구속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인데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이 주장 자체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친일 프레임에 지금 걸려든 상황이잖아요. 대북 강경 메시지로 이것을 좀 극복하거나 대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친일 프레임보다는 100배 낫죠 이게. 이게 낫다 차라리. 근데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뭐 정진석 위원장 본인만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서 그렇지. 그렇죠. 지금 그 안보 상황이 굉장히 뭐 엄중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뭐 대응책을 다각도로 그냥 뭐랄까 모색하고 있는 저는 뭐 그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전술핵 얘기가 사실은 뭐 전술핵은 그 소규모 핵을 말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 파괴력도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전술핵을 이게 함부로 우리가 설치가 어려운 게 미국의 어떤 태도, 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게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핵 확산을 막자라는 게 이제 그렇죠. 기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핵이 배치가 될 경우에는 또 동북아 정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전술핵이라든지 뭐 핵 배치와 관련해서 뭐 우리가 어떤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어떤 정부 차원의 입장이라기보다 저희 여당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비대위원장 오늘 TK 간다고 하는데 뭐 서문시장 갔다가 포항의 수해 지역까지 방문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근데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또 당대표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수 정치인들의 아주 중요한 루트로 딱딱딱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해석이 일부 나오는데요. 예. 네. 뭐 어찌 보면은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로 놓고 보면 그 민주당에서도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은 뭐 광주도 오시고 전남도 오시고 뭐 또 봉화마을도 가시고 이게 쭉쭉 다니시는 것처럼 저희도 또 뭐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뭐 부산도 가고 또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가 또 심했기 때문에 네. 방문하고 이런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이런 행보를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처분 리스크가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처분 때문에 이게 비대위가 존속할지 말지가 네. 의문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했던 거고 이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뭐 지방도 다니고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차기 당권구도 천하람 변호사도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계시니까 좀 짚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뭐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일단 여론에서 우세를 보이는 후보가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우세를 보이는 후보가 있고 있습니다만은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 건지는 아직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는 아직까지 당 주류에서 네. 100%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주류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최근에 정상화가 됐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뭐 전당대회를 아주 빠르게 해서 쉽게 금방 물러날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전당대회가 내년 3월, 4월 정도까지 이제 뒤로 그 정도 시기로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차출될 수도 있다. 계속 권영세 장관 얘기도 그렇죠. 해요. 권영세 장관, 뭐 네. 원희룡 장관 그리고 또 일부 저희 보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빨리 당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내각에 있는 인사들이 과연 차출될 것인가,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 것인가, 오히려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론조사 1위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당내에서는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 높게 받아도 뭐 보수 지지층에서나 뭐 당원들한테 표 받겠어? 아하. 이랬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바뀌고 합니다. 있다. 그러니까 TK 지역 이런 데서도 유승민 전 의원의 뭐 인기가 꽤나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찌 보면 유능한 프레임으로 좀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금 사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자책골들을 많이 넣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사랑스럽진 않더라도 다음 총선을 고려한다면은 안정적인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국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노희 국감 눈에 띄었는데요. 수령, 종북 이런 말들이 오가다가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같이 증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발단이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었어요. 종북 본성. 이게 윤건영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일단 피감기관의 장이에요. 이게 적절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부적절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임명한 것부터가 참 그렇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었는지 좀 임명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김문수 위원장이 그 좀 극단적인 주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종북 주사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부정선거 관련 얘기들든지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이게 국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사실 임명될 때부터 있었는데 그 우려가 좀 현실화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용기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이게 뭐 제가 그때 당시 발언했던 거랑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면 끝날 문제이긴 하죠. 몇 번은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정작 윤건영 의원이 직접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국감에서 뭐 일부 증언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위증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본인 의견이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동료원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해서 고발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국감법이죠.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욕죄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그 법 규정은 매우 폭넓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회에서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폭넓죠.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률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에게 종북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발언이 모욕이 될 것인가. 뭐 이게 저도 뭐 판결을 받아봐야 정확한 거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법으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또 레드 카드가 나왔어요.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레드 카드를 들기도 했는데. 국감에서 레드카드를 제가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뭐 예컨대 김 위원장이 쌍용차 노조가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김정은 기쁨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노동계하고 부딪힐 가능성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측과 노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거 발언들을 보면 노동조합을 좀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어서 그게 잘 될지 의문이고요. 지금 보면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노동운동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투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노동계에서 인식이 이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발언 논란을 뚫고 노동계에 어떤 정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우려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방위 국감도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방산주를 가지고 있었네요.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백지 신탁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 충돌 소지는 계속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백지 신탁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네. 백지 신탁이 되고 나면 이런 논란은 별로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국방위를 국방위 선택해서 왜 왔느냐. 그러니까 온 거 자체가 좀 부적절했던 건 선택이 아니냐. 근데 국방위는 제가 알기로는 잘 안 갈라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마도 보궐선거로 왔으니까 뭐 그런 그런 것도 얘기도 있긴 하던데. 아니 뭐 이재명 예. 대표야 뭐 본인이 골라가실 수 있었겠죠. 대표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큰 정치인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외교, 국방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이 굵직한 필요하기 부분, 때문에 네. 아마 오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백지 신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짧게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이게 떨어진 게 2006년 이후에 처음인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사실상 그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을 거의 뭐 100%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 뭐 우리가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 아니고 그렇죠. 인권 이사회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인권 뭐 이사회는 아마 그 한 40여 개국 예.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또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그 주 유엔 대표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상 외교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표를 확보했다라고 계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탈표가 좀 많았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준비가 다소 안일했던 건 아니냐. 아니 방글라데시, 몰디브, 키르기스탄, 뭐 베트남보다 좀 적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특히 나라들이 진출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다른 아시아 국가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인권 상황이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안 좋다고 알려진 곳인데. 라고 알려진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여러 번 따놓은 당상처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아니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준비가 했던 거 아니냐.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정권 교체기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은 아니고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그 외교 전문가들이 조금 너무 준비가 소홀했던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